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센트릭의 강승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정호 세무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최근 연달아 터트린 보도자료 2개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는 5월 19일자 대출 없이 집산 현금 무자 부모한테 빌렸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28일자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속증여세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자료 다 그냥 보도자료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국세청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지 설명드릴 거고,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조항도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왜 지금 조사를 할까?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작년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기업에서 탈세한 자금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다. 둘째, 부모가 증여한 걸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꼼수 증여, 변칙 증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리뷰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년째 연봉 동결, 대표는 법카로 명품 사고, 스포츠카에 돈 자랑. 국세청이 이 문장을 보도자료 맨 앞에 넣었다는 건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죠. 국세청은 이걸 소득자료, 재산자료, 금융정보 등과 연계해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분이 연간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데 30억짜리 집을 대출 없이 샀다고 하면 바로 이상 신호가 뜨는 거죠. 이번 부동산 조사에서 선정된 127명의 유형을 보면 4가지 유형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거나 친인척에게 과도하게 빌린 사람. 두 번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산 사람. 세 번째는 가격 급등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 네 번째는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취득자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입니다. 슈퍼카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주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는지 정밀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례 1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30대 초년생으로 강남권 신도시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소액 담보대출만 받고요. 나머지 10억 원 이상은 건물주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이 조금 이상합니다. 상환 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날로 되어 있고 이자도 그때 가서 한꺼번에 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날 이자를 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데 이건 형식만 차용이지 실질은 증여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형식이 뭐라고 되어 있든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자를 제때 냈는지, 원금을 상환했는지 상환 시점까지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그때 그 차용증 실제로 갚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빌렸다고 차용증만 써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세청이 너무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신빙성이 없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자,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부친이 이 사업체와 자녀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회사 자금이 자녀에게 흘러갔는지 또 비슷한 탈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국세청에서 부친의 사업체를 불시에 방문합니다. 임직원들이 PC와 회사의 이메일, ERP, 클라우드 자료까지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비정기 조사 방식이죠.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흔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했던 자료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부친과 자녀의 10년간 예금 거래 내역도 살펴볼 것이고 어떤 사람을 추가로 조사 선정할 것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가 있다고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지만 조사 대상 선정이나 방식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주는 회사 돈으로 슈퍼카 3대 총 6억 원어치를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자녀의 법인의 저가로 양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슈퍼카를 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주는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중간에 자녀의 법인을 넣어서 중간 마진을 10억 원이나 챙기게 해줍니다. 이거를 통행세라고 합니다. 역할은 없는데 중간에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사주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도 회사 돈으로 지출했습니다.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 사주와 자녀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겠지요. 정말 억울한 사례도 발생합니다.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기업과 기존 거래처가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허위 거래로 이 자녀의 법인이 끼워넣기 거래가 있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과세기간, 즉 6개월간 허위 거래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사주의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범칙 조사가 무서운 것은 미납된 세금 외에도 별도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행위자, 즉 대표자나 임직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건설업법인 사주 L은 자녀 M이 해외 유학에서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 원짜리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자녀 M이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사용자는 사주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주 M이 사주 L과 함께 부동산 180억 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취득자금 50억 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건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가공인건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급여를 받은 거죠. 자,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까? 회사와 자녀 모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그 나라의 가공급여 자료를 통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빠진 것,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 5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도 자료에는 언급이 없지만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주가 자녀법인의 슈퍼카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녀법인의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이게 법인세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법인입니다. 자녀가 소유한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특정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립니다. 즉 이런 사안들은 법인세에 더해서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검토되는 조항입니다. 법인세보다
증여세 추징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큽니다. 법인세 조사 세무대리인들을 선임할 때에도 상속증여세를 잘 아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무법인 센트릭이 상속증여세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나 있죠. 며칠 전에 도와줘 상속이라는 브랜드로 런칭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지금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찬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인 소유의 고급 차량이나 고가 주택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지, 법인의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편법으로 넘겨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상증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의 징여 의제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